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로 가는데요.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의 동거녀 살인사건입니다. 자, 2021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1층 바닥에 20대 여성이 떨어져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금방 특정됐습니다. 남자친구였던 당시 31살의 김모 씨인데요. 범행 뒤에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다음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외도를 의심해서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잖아요. 그리고 또 이 범죄 장소가 대단히 유명한 그런 강남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19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시신이 크게 훼손됐어요. 그리고 또 흉기로 10여 차례 공격받았습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고 2021년 12월에 기소됐는데, 여기서 짚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행 동기.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서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1심 판결문을 보면은요, 당시 상황이 대단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의 관계라든지 그동안 있었던 일들, 왜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는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인데요. 너무 잔인해요. 네. 그 약간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약이 관여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검찰은 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면서 대검 DNA 화학 분석과에 이 김 씨의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결과 실제로 마약류 성분이 나왔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신미약입니다. 이 김 씨는 다 인정했어요. 네, 다 자백하고 그러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주장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비언어성 학습장애, 활동 및 주의력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양극성 정동장애, 이게 조울증이죠. 이런 것 등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그리고 이 사건 살해 행위 1년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40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술을 마시면서 이 피해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 초조,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이 드는 상황에서 배신감까지 느끼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 행위를 했다는 건데, 하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4일에 1심 징역 25년 나왔고요. 살인, 대마, 케타민 다 이거 유죄입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만 법원은 향후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자, 이에 김 씨가 항소했습니다만 기각됐고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자, 이게 2023년 올해 3월 11일인데요.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 사실입니다. 살인입니다. 2019년부터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고인이 2020년 8월에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당시 26세인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한 건데요. 2021년 2월부터 11월 초까지 동거했습니다. 네, 연인 사이였던 거죠. 자, 그런데 2020년 12월부터 김 씨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어요. 네, 송파경찰서에서 특경법이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서 결국은 월세를 못 냈습니다. 이 월세를, 이 아파트 같이 살던 이 서초구에 있는 이 아파트, 범행 장소였던 그 아파트 월세를 이 피고인 김 씨가 지급을 해왔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낸 거예요. 그렇게 되자 월세를 내기 위해서 이 피해자 여성이 다시 유흥주점 일을 시작합니다. 한동안 안 나갔지만 2021년 6월부터 다시 유흥업소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가해자 김 씨는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점점 더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피해자가 이 피고인 김 씨에게 나가라, 본가에 좀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2021년 11월 초인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너 집에 있으면 내가 쉬는 게 아닌 것 같다. 본가에 가 있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받고 이 김 씨는 본가에 갑니다. 이제 서울 송파구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본가에서 지내다가요, 평소에 퇴근 후에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날 연락이 없던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1년 11월 15일. 그때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11월 17일 아침 7시경에 그 동거하던 아파트, 서초구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왜 거짓말을 했냐 따지면서 계속해서 죽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로 돌아와라 말을 했지만 피해자는 이제 무섭죠. 네, 이런 과도한 집착에 겁을 먹고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김 씨는 이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아파트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피해자가 이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대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추궁을 합니다. 유흥업소 손님이 누구였냐, 뭐 잠자리를 가졌냐 이런 여부를 따지면서 휴대폰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합니다. 즉 유흥업소 손님이 이 피해자의 유흥업소에 대한 빚, 이제 뭐 마이킹 이렇게 말을 하죠. 3,400만 원을 갚아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가 그 손님과 잠자리한 사실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헤어지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강한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악화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한테까지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를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니까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또 순간적으로 내가 너 때문에 내 자아를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격분해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저녁 8시 20분경 그 아파트에서 제 부엌 싱크대에 있던 그런 그 흉기를 뽑아서 이제 흔들면서 우리 답이 없다. 함께 죽자. 나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같이 죽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당연히 겁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통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탈 틈이 없으니까 계단으로 한층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와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이런 흉기를 통해서 이런 범행을 이제 10여 차례 저지른 거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니까 들킬까봐 아파트 안으로 끌고 들어가던 중에 격렬히 저항을 하니까 또 폭력을 행사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기소돼서 함께 병합돼서 처리된 사건들, 대마 매매, 케타민 매매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일종의 그 던지기 수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고인의 전략은 심신미약입니다. 인정할 건 다 인정하고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네. 부인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법원은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자, 우선 형법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 심신상실이든 심신미약이든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거를 당연히 의미하고요. 또 그거 외에도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변 능력 또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거를 요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할 때 범행할 때의 정상적인 통제 능력 사물 변별 능력이 있으면은 심신장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 아주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고요. 그리고 또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거 요즘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성격적인 결함, 충동 조절 장애라고 일컬을게요. 그러한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충동 억제해라, 법을 준수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충동 조절 장애 같은 성격적인 결함은 심신장애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성격적인 결함이 매우 심각해서 원래 의미의 정신병에 해당할 정도라면은 이거는 심신장애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거겠죠. 2004년에 이 김 씨는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비언어성 학습장애, 활동 및 주의력 장애, 일과성 틱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10년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또 그 후에 2년 정도는 치료를 안 받아요. 그러다가 2016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간헐적으로 또 몇 군데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서가 있는데요. 2021년 11월 19일자 진단서입니다.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인데요. 좌뇌 기능은 발달돼서 학습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뇌 기능 발달의 불균형으로 충동 조절 어려움과 공격성을 보이고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로 인해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한 뇌기능 발달의 불균형을 보이는 비언어성 학습장애 환자는 아스퍼거 장애와 유사해서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편집적 사고, 의심, 분노감, 적개심, 공격적 행동, 충동 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이 악화돼서 사회활동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지속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자, 이런 담당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진료받았지만 망상이나 환각 증상을 호소하진 않았다. 자, 두 번째, 그 진료 기록에 따르더라도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비상계단에서 칼로 찔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옆집 사람들 나올까봐 그거 염려해가지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창문 밖으로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또 그날 바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살인 동기, 방법 이런 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비록 그런 진단서도 있고 과거에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아니다 라고 봤고요. 이게 2심과 대법원에서도 여전히 유지가 됐습니다. 자, 징역 25년이 확정됐는데 법률상 처당형의 범위를 보면은 징역 5년에서 45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 보면은요,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특별 양형인자가 있습니다. 자수는 감경 요소고요. 그리고 잔혹한 범행 수법은 가중 요소입니다. 자,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에서 무기 이상이에요. 이걸 가중 요소로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고형을 결정했는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거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죠. 게다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잖아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아직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살해됐다. 목숨 잃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다. 유족도 이거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 게다가 용서도 못 받았습니다. 합의도 안 됐거든요. 네.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유족들도. 여기에 더해서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 약품인 케타민 이거 매수했고 또 매수한 대마도 흡연했습니다. 이 부분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봤어요. 다만 전과가 없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요. 또 자수도 했습니다. 범행일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건 유리한 부분이죠. 이걸 고려해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고 확정이 됐는데, 자, 이제 30 조금 넘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만기 출소한다고 해도 50대 후반입니다. 네. 50대 중후반의 나이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출소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 생활 중에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신과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서울 서초구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의 19층 아파트 살인사건 살펴봤습니다.